외국인들이 한국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20년 기준 120만 명.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이를 연장해 국내 체류를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이 좋은 이유를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편리한 인프라, 미국이나 유럽 대비 저렴한 물가와 집세, 안전한 치안 등이 먼저 튀어나오는데요. 장기 체류 혹은 이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사뭇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1년, 2년 지내다 보니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해 알게 됐고 결국 인연을 맺은 한국인들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들은 한국인의 정을 한국 최대의 장점으로 꼽으며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인연을 맺은 할리우드 스타들은 어떨까요? 영화 아메리칸 셰프, 앤트맨, 썬더포스 등에 출연한 할리우드 배우 바비 카나베일. 그는 한국에서 기이한 체험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일이었기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그 유쾌한 광경을 그의 아내인 로즈번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파파라치에 매 순간 시달리는 미국 유명인들. 슈퍼에 갈 때도, 친구 집에 갈 때도, 하물며 섬으로 여행을 갈 때도 파파라치들이 끈질기게 따라붙기 때문에 할리우드 스타들은 아예 전용기를 타고 외딴 섬으로 가거나 자신의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법한 나라로 여행을 가곤 하는데요. 사실 지구상 어느 나라를 가든 유명인을 알아보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아내와 휴가를 즐기고 있는 바비 카나베일에게 한 무리의 한국인들이 다가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었는데요. 유명인이라 당연히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할 줄 알았던 한국인들은 그에게 핸드폰을 맡긴 채 자기들끼리 손으로 하트를 그리며 포즈를 잡습니다. 네, 사진을 찍어달라는 것이었죠. 이 모습에 빵 터진 카나베일의 아내는 웃느라 흔들리는 손으로 이 광경을 남깁니다. 매일 파파라치에게 시달리는 할리우드 스타는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는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프랑스에서 15년째 장수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당신의 집에서 자겠습니다. 이 방송은 프랑스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전문 여행가인 앙투안이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현지 사람들의 집에서 머물며 겪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이죠. 다른 나라의 이색적인 문화와 음식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요. 한국 편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프랑스인들은 방송에 등장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이렇냐며 궁금해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한국에 도착한 후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간 앙투안에게 중년 남성 2명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외칩니다. 소주라고요. 만나자마자 소주를 따라주고 안주를 먹여주는 친화력 갑인 한국인들. 외국인들은 보기 힘든 시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낯선 일을 꺼릴 만도 한데 밭일을 하다 쉬는 할머니들이 앙투안을 보자마자 손짓을 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고요. 달달한 믹스커피를 손에 쥐어주며 말이 통하지 않는데도 연신 웃고 떠드는데요. 마을 할아버지들의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역시나 대낮부터 소주를 들고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앙투안은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안주까지 넙죽 받아먹으며 두 손으로 술을 따르는 예절까지 배웁니다. 한국에 와서 소주를 처음 마셔본 앙투안은 결국 만취하고 말죠. 이 방송을 본 프랑스인들은 한국에 대해 그저 짧은 시간 경제 성장을 이뤄낸 나라, BTS, 기생충 등 요즘 문화 콘텐츠로 이름을 알린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한국의 진짜 매력은 한국인에 있는 것 같다며 깜짝 놀랐는데요. 특히 낯선 외국인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고 어디서나 먹을 것을 권하는 모습에 믿을 수 없는 동화 같은 나라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인의 정을 스크린 너머로 느낀 거죠. 이처럼 한국에 여행을 오거나 일하러 왔다가 한국인의 정에 빠져 인연을 맺은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의 이지 스티븐스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캐서린 헤이글. 그녀는 2007년 에미상 여우조연상까지 탔으며 어글리 트루스, 27번의 결혼 리허설, 빅 웨딩 등의 영화를 찍은 화려한 경력의 배우인데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헤이글의 언니 매그와 입양한 딸 네일이가 모두 한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헤이글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한국인 언니를 입양했다. 그때부터 나도 한국인 아이를 입양할 것이라고 확신했다라며 입양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녀는 한국인 언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이고 중요한 가족이라며
언니 같은 사람을 내 가족으로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하는데요. 2009년 생후 9개월에 네이리를 입양한 그녀는 아이가 자신의 금발머리에 놀라지 않도록 미리 머리를 염색하기까지 했죠. 심장병을 앓아 버림받은 아이가 혹시나 놀라지 않을까 걱정돼서였다는데요. 아이는 벌써 12살의 소녀가 됐습니다. 무척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요. 그녀는 네이리를 입양한 후 SNS에 한글로 인사를 올리기도 하고 영화를 사랑해준 한국 팬들에게 따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헤이글의 가족사를 알게 된 한국인들이 애정을 담아 김서린이라는 한국 이름까지 얻었고요. 그녀의 남편인 가수 조시 켈리도 딸 사랑이 대단합니다. 자신의 왼팔에 한글 문신을 새겼을 뿐만 아니라 딸 네이리에게 바치는 네이리 문이라는 노래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헤이글의 언니는 미국에 입양된 후 미국인으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알고 있다고 말하기엔 어렵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품은 한국에 대한 애정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파란 눈의 한국인 의사라고 불리는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인요한 소장. 그는 3.1운동을 지원한 독립운동가 집안인 린튼가의 후손으로 한국에서 나고 자란 외모만 외국인인 사람인데요. 한국에 구급차 앰뷸런스를 개발해 보급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시민군의 영어 통역까지 맡았었죠. 한국에서 평생 나고 자란 그가 한국인의 정에 대해 묘사한 칼럼이 있어 일부 발췌해 들려드립니다. 내가 다닌 대전 외국인 학교 기숙사는 육사처럼 규율이 엄했다. 기숙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서양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 때문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친구에게 치약을 한번 얻어쓰려고 해도 하나하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전라도에서 내 것과 내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눠 쓰며 자란 나는 이런 서양 문화가 큰 스트레스였다. 그렇게 기숙사 생활에 힘들어하던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 고등학교 상급생 중에 최기호라는 한국인 형님이 있었는데 나는 최기호 형님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형으로서 좋아하기도 했다. 외국인 학교에서의 유일한 낙은 주말에 대전시에 나가 007 같은 영화를 한 편 보고 들어오는 것이었는데 그날은 내가 기호 형님 몰래 형님의 양복을 입고 형님의 멋있는 뾰족 구두까지 신고 나가서 영화도 보고 신나게 놀았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엄청 무거웠다. 형님에게 허락도 안 받고 양복에 구두까지 몰래 훔쳐 신었으니 그 죄가 컸기 때문이었다. 나는 조용히 고백했다. 형님의 양복을 몰래 훔쳐 입고 영화 한 편 보고 들어왔습니다. 기호 형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잘했다, 거기다 벗어놔라 라고 했다. 내가 구두도 훔쳐 신었다고 고백했더니 형님은 또 잘했다, 거기 벗어놔라 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맞을 각오까지 했는데 말이다. 일평생 한국인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다. 칼럼 마지막에 인요한 소장이 남긴 말이 인상 깊습니다. 서양에서는 규칙으로 질서를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정으로 인간관계의 질서를 세우고 더욱 돈독하게 유지되는 것을 한국에서 경험하며 살았다. 나는 정 때문에 60년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의 정을 서양 문화보다 더 성경적이고 성숙한 문화라고 확신한다. 단군 신화에도 나올 정도로 한민족과 오랜 세월 함께한 호랑이. 단구대 암각화,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롯해 예로부터 전해오는 여러 민화와 석상에도 호랑이가 남겨져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에게 호랑이는 앞귀를 쫓고 신령한 힘을 가진 산의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호랑이 사랑은 긴 세월 이어져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도 호랑이로 사용될 정도였죠. 한반도에 살고 있는 호랑이의 개체수도 많아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일컫는 다른 이름은 바로 호담국이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는 호랑이와 관련된 내용이 무려 635번이나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오랜 역사를 함께해온 한국 호랑이를 우리 조상들은 한국범이라고 불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호랑이, 중국에서는 동북호, 그 외 다른 나라들은 아무르 호랑이라고 칭하고 있죠. 몸 길이 1.5에서 3.3m, 꼬리 길이 0.9에서 1m, 몸무게 200에서 318kg 정도의 체구가 작은 편이지만 날렵하고 용맹한 것이 특징인데요. 인도나 방글라데시, 말레이 반도 같이 따뜻한 곳에 사는 벵골 호랑이들과 그 습성과 생김새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든 호랑이는 인간의 지문처럼 각각 다른 무늬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벵골 호랑이가 동물원에 있는 것을 합해 3,000에서 4,000마리가 남아있는 것과 달리 야생의 아무르 호랑이는 중국과 러시아 지역을 합해도 250마리 미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24년을 끝으로 야생 호랑이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는데요. 1950년대 이후로 호랑이의 수렵을 금지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백두산 지역과 자강도 와갈봉 일대, 강원도 고산군 추해산 일대의 호랑이 서식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 호랑이가 급속도로 개체가 줄어든 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체수 급감이 가속화된 건 20세기 초부터인데요. 우선 당시 유행처럼 번졌던 서양의 자본가들의 야생동물 수렵이 인도와 아프리카 넘어 한반도까지 이어진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영국의 포드 바클리 일행이 1903년 전라도 일대에서 호랑이를 사냥한 것과 미국인 커밀 루즈벨트 일행이 1922년 함경도에서 호랑이를 잡은 것 등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비롯해 온갖 탄압을 가했던 일제가 해수구제를 명분으로 호랑이를 작정하고 포획한 것인데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호랑이를 멸종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죠. 게다가 호랑이 외에도 표범, 곰까지 포함됐으며 학이나 대륙사슴같이 해수가 아닌 동물까지 모조리 잡아들였는데요. 당시 일본에 의해 호랑이가 무차별하게 남획됐다는 기록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습니다. 엔도 기미오가 펴낸 책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에 따르면 1915년부터 1924년까지 사살된 호랑이는 89마리, 표범은 521마리에 달합니다. 그 후로 급속한 도시개발로 호랑이의 개체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까지 강원도 화천과 치악산 등지에서 호랑이 혹은 호랑이 발자국을 봤다는 제보가 들려왔으나 이제 그런 제보가 끊긴 지도 오래되었죠.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한국 호랑이에 대한 기록은 1921년 10월 경주 대덕산에서 붙잡힌 수컷 호랑이가 마지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종 호랑이의 뿌리를 찾기 위해 약 20년째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서울대 수의대 이항 교수인데요. 멸종 위기에 놓인 호랑이를 지킬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연구자들에게 수소문합니다. 한국에서 넘어간 호랑이 뼈나 두개골, 가죽 등이 있는지 알아본 것인데요. 20세기 초에 한국 호랑이들의 많은 수가 포획되어 해외로 반출되었으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었죠. 다행히 일본 도쿄 과학박물관과 미국 스미스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서 우리 호랑이의 뼈를 찾아냅니다. 어렵게 구한 뼈 조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얻게 되는데요. 현존하는 호랑이 유전자와 면밀하게 대조해본 결과 아무르 호랑이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파악했죠. 그렇다면 호랑이 복원이 왜 중요한 걸까요? 단순히 한민족의 얼이 담긴 상징이라는 것을 넘어 실제적인 효용 때문입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호랑이의 멸종은 생태계에도 큰 문제인데요. 촘촘하게 이어진 먹이사슬의 균형이 깨지면서 결국 생태계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교수는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회색 늑대를 복원하자 까치와 곰 등 다른 동물의 개체수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과포화 상태인 사슴을 회색 늑대가 잡아먹어 개체수가 줄어드니 사슴의 먹이인 식물과 나무 열매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까치와 곰의 먹이도 증가하면서 이들의 개체수가 늘어난 경우가 있었다며 예를 들어 설명했죠. 실제로 한국에서도 호랑이가 사라진 후 생태계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먹이동물을 잡아먹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사냥꾼이 사라져버린 탓에 멧돼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전국 돼지 농가에 큰 타격을 줬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도 호랑이의 멸종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죠. 바이러스 등의 질병 확산은 개체수가 너무 많으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야생 호랑이가 있는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은 현저히 낮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호랑이에 앞서 지리산 반달가슴곰을 복원하고 토종 여우의 복원을 시도한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다만 인구 밀도가 높은 남한보다는 험한 산이 많고 자연 환경이 보존되어 있는 북한 백두산에서 호랑이를 복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호랑이가 내려올 수 있는 길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백두산에 호랑이가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호랑이는 부모를 떠나 독립하면 영역 개척을 위해 400km씩 이동하기 때문이죠. 이와 함께 아무르 호랑이를 이용한 한국 호랑이의 복원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르 호랑이의 상황도 한국 호랑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1940년대 20에서 30마리까지 줄어 절멸 직전에 몰렸었는데요. 국제적인 보호운동에 힘입어 현재 400여 마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국 호랑이와 혈통이 같은 아무르 호랑이를 한반도에 데려온다면 한국 호랑이 복원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호랑이의 복원으로 혹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해 이항 교수는 한국 호랑이가 맹수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을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동물은 아니다고 답변합니다. 특히 호랑이는 예민하고 겁이 많아 되도록 사람을 피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야생에서 살아남은 개체들은 이 습성이 더욱 강해졌다고 합니다. 과거 한반도와 러시아, 중국에서 살아남은 호랑이들이 큰 소리가 나는 막대를 든 두발 동물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한 것 같다는데요. 실제로 호랑이를 추적하고 있는 러시아 연구진들은 호랑이의 흔적은 쉽게 찾았으나 숨거나 도망쳐버려서 실물을 평생 한두 번 보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북한의 백두산 지역과 개마고원 등의 영역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한국이 지리산 반달곰을 방생하며 위치를 추적하듯 호랑이에도 같은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조만간 한국 야생호랑이 복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